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네 번째 개발 일지가 공개되었습니다. 구역 설정과 시그니처 빌딩에 대해 다룬 영상 함께 같이 보시죠. 구역 설정 툴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페인트 툴로 한 번에 원하는 지역을 칠할 수도 있고 드래그를 통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구역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개의 셀별로 구역 설정을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역 설정을 해제하는 것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구역 설정을 하듯이 해제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건축 테마를 지정해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유럽과 북미 테마의 유형이 존재하고 테마 설정에 따라 게임 내 도로와 서비스 차량, 거리 표시, 도로변의 유틸리티들로 각 테마에 맞는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북미 테마를 더 많이 활용할 것 같네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2의 구역 설정에는 크게 4개의 구역들이 존재합니다. 주거, 상업, 산업, 오피스 이 4가지 카테고리가 더 세부적으로 나뉘어졌는데 특히 주거 부분이 많이 발전된 모습이었습니다. 주거 카테고리의 구역 설정에는 총 6개의 서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저밀도 주거, 월2월 중밀도 주거, 중밀도 주거, 저층부에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 소형 아파트가 많은 임대 고밀도 주거, 고밀도 주거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무조건 어떠한 주거 형태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예로 저밀도 주거에서 건물의 레벨이 낮을 때는 트레일러촌으로 구성된 모습의 건물들이 들어서고 낮은 세율과 임대료를 지불하며 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인프라가 개선되고 지역의 땅값이 오르면 그 건물은 더 나은 고급 단독주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기존에 살고 있던 저소득 가구는 홀로 감당해야 하는 임대료와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싸고 좁은 소형 아파트가 많은 임대 고밀도 주거나 저가 중밀도 주거 형태의 건물을 찾아 이사를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이대와 직업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형 임대 고밀도 주거나 중밀도 건물들에서 사는 것이 생활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선호합니다. 하지만 가족 단위의 가구나 노인들은 큰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에 고밀도 주거나 넓은 중밀도 아파트를 선호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도시에 단독주택만 있을 수도 아파트만 있을 수도 없듯이 도시 내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밸런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업 카테고리에는 저밀도 상업과 고밀도 상업 2가지 서브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자동차에서 식료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판매하며 식당, 영화관, 바, 호텔 등 여러 여가시설들도 상업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저밀도 상업은 부티크, 주유소, 소규모 상업, 술집과 같은 시설들인 반면 고밀도 상업시설은 슈퍼마켓, 백화점, 극장이나 호텔 같은 대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한 상업시설은 공업시설에서 생산된 물품을 받아 판매를 해야 하는데 때문에 운송망이 잘 연결된 곳과 잠재적 고객들이 많은 주거지역 근처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도시 내 상업시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운송망도 공장과 가까우면서 잠재 고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입지를 선정해서 구역 설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 카테고리입니다. 산업 카테고리는 제조업과 창고 2가지 서브 카테고리로 나누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제조업 공장들은 여러 도시 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과 상품들을 생산해내고 상업구역과 사무실구역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왜 사무실구역에 공장의 상품이 필요한지는 사무실구역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급하겠습니다. 공장에서 생산한 상품들은 도시 내 필요한 두 구역으로 운송 및 판매되게 되고 이때 상품을 팔 기업과 업체를 찾지 못하면 외부 연결을 통해 판매하거나 창고에 쌓아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업들은 운송망이 짧은 도시 내 판매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럭이나 다른 화물 라인을 통해 옆 도시로 상품을 판매하게 되면 운송망을 통해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도시 내에서 가까운 상업시설이나 사무실에 물품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외부 연결을 통해 팔기보다는 창고에 상품을 비축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죠? 또한 추가적으로 영상에서 보인 도시 특성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을 생산하는 품목에 집중해 도시화 보너스와 산업구역을 설정할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개발일지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많이 다루지는 않았지만 영상에 잠깐 비쳤던 농업, 광업, 산림업, 석유공업이 카테고리로 존재할 것 같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의 인더스트리얼 확장팩의 요소가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는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구역입니다. 사무실은 작은 사무실 구역에 있는 저밀도 사무실과 고층 사무실 타워인 고밀도 사무실 2개의 서브 카테고리가 있었습니다. 사무실은 개인 시민과 기업들 모두를 위해 무형의 상품과 자산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장의 상품이 사무실 구역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포인트인데요. 사무실 구역의 특징은 산업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을 소프트웨어, 통신, 금융, 미디어와 같은 상품으로 변환시킵니다.
예를 들어 이 코더파크를 봅시다. IT 사무실의 집합체인 것 같네요. 설명을 보면 현대적인 오피스 건물로 커피를 받으면 게임 디자인, 게임 아트, 게임 코드와 같은 저작물로 변환시킨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을 커피 한 잔으로 출시까지 갈아넣는 게임업계의 현실이 잘 반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건 설명이군요. 실제로는 전자제품을 받으면 소프트웨어를 생산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무형자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실제로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품이라는 것이 현실에도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도 이러한 요소를 반영해 산업과 오피스를 연계시킨 것 같습니다. 사무실 구역은 은행, 전자제품 매장, 로펌, 보험회사, 통신사와 같은 카테고리의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소프트웨어는 가장 중요한 무형자산이지만 소프트웨어 자체는 개인 고객에게 판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신과 금융과 같은 다른 사무실 구역들 혹은 산업구역들과 연계되어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잡한 산업체계가 이번 시티즈 스카이라인 2에서는 구현된 모습입니다. 시그니처 건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 상업, 산업, 사무용 카테고리에 있는 제기능을 하는 건물이자 유니크 건물입니다. 특정 조건들을 달성했을 때 해금할 수 있으며 이 건물들이 배치되고 나면 주변의 다른 시설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까 사진을 통해 확인했던 코더파크도 시그니처 건물 중 하나였는데요. 이런 식으로 도시 전역과 건설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건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티즈 스카이라인 1에 있던 리코라는 모드의 기능과 유니크 건물의 중간점이 합쳐지면서 더 많은 시그니처 건물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카테고리로 자리매김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구역 설정과 시그니처 건물의 개발일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이번 개발일지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so special about signature buildings? Well, they function like any zoned building: a home for people, a warehouse for industry, an office for workers. But they can elevate the neighborhood in unique ways. Signature buildings can also bring citywide benefits. Zone and place your signature buildings carefully so each city district flourishes and plays its part in the success of the whole city. Life's rich tapestry has never been richer than in City Skylines 2.